자,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 교육학과에서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박휴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들으실 여러 선생님들, 대학원생들, 학부생들, 어쨌든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강의 주제는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기술 네트워크 시대의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약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여러 기회를 통해서 강연을 해오고 있는데 오늘 주어진 그 주제와 그 다음에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조금 그 분야로, 그 주제로 포커스를 맞춰서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크게 주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미래 지식과 학습의 변화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교육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것을 우리가 기술 기반 학습이라고 한다면 그 기술 기반 학습의 이론적인 토대, 개념적 토대와 이론적인 그 근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술 기반 사회에서 교육적인 평등성과 사회 정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제 짧은 소견과 또 이 주제에 관련된 여러 학자들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 지식의 변화는 여러 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현재와 같은 그 교과나 학문의 분야별로 나누어지는 그런 분과적인 학습과 분과적인 교육은 앞으로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 학문에는 굉장히 통합적으로 혹은 융합적으로 전개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미래학문의 통합성이라는 그런 스포로 앤 앵겔바트의 이론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주로 이제 자연계와 인공계로 1차적으로 나눈 다음에 2차적으로는 물리계, 생명계, 인지계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인공계에서도 사회계, 기술계. 그래서 기술과 공학적인 분야의 지식이나 전문성들은 굉장히 세분화되는 반면 기존의 전통적인 인문사회과학의 그런 지식 영역들은 아무래도 그 발전되거나 확장되는 것이 좀 한계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법도 변하겠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아젠다를 주도했던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혁신적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을 타이틀로 이런 방향성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화면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화면에 보듯이 주로 이제 컴퓨터나 여러 가지 이제 리터러시 방법론도 과거와는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다양식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지식을 다루는 그 매체들은 주로 언어와 문자 그리고 어떤 수학이나 공식 이런 그 리터러시의 측면에서 글자, 언어, 뭐 문자 이런 것들을 매체로 한 지식들이 전달되었다면 앞으로는 멀티모달, 그러니까 모두 양식성이 굉장히 다양식성을 띤 정보들이 학생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학습의 형태들도 여기 이제 제가 이성을 다루는 커그니션에 대한 연구와 그다음에 의지나 감성이나 정서를 다루는 그 커네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어 놓은 그런 박스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학습에 있어서 인지나 사고, 논리와 같은 것들이 지식을 축적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서도 이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점점 다양식성에 기반으로 한 학습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서적 측면, 또 감성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또 학습자 개개인의 어떤 의지나 노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학습의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교육 심리학에서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래의 학습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학습 주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주체성을 우리가 능동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영어로 agency를 번역한 그런 우리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기존에는 인간만이 주체성과 능동성을 지녔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왔었죠. 근데 앞으로는 인간 이외의 존재들, 대표적으로 컴퓨터나 인공지능, 이러한 기술적인 산물들도 주체성과 능동성을 띠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생활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특히 학습에 있어서도 학습자가 뭔가를 배워나갈 때, 기존에는 인간 학습자가 자신의 의지와 주체성으로 배워나가는 것을 당연히 중요시했다면, 앞으로는 점점 뭔가 기술적인 매체들의 주체성과 같이 호환하고 상호 협력하여서 학습하는 그런 방향성이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는 것도 우리가 학습 주체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이미 컴퓨터가 등장한 1970년대 이후에부터는 학습 주체에서 전산적 주체가 등장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20세기 이후에는 또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인공적인 주체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새로운 주체성의 변화에 따라서 학습에 우리가 인간의 성격들, 그다음에 사회를 주도하는 그 주도적인 그 어떤 힘들의 주체성들이 바꿔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학문 분야들도 전통적인 학문에서 전통적인 시대에서 중요 시대였던 학문과 점점 인간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시대에 중요시되는 학문, 그리고 컴퓨터가 인간을 흉내내는 시대에 중요시되는 학문 영역, 앞으로 AI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AI가 스마트해지는 시대에 학문의 발전과 세분화된 전공 영역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 번째 단계에 접어들어섰고요.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의 주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사실 인간의 마음이 한다거나 뭐 정체성, 주체성 이런 개념들이 학습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당분간 뭐 혹은 뭐 앞으로 뭐 영원히 마음이나 혹은 이성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이러한 기존의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마음과 정신과 두뇌 현상들을 설명하던 개념들이 자리에 방금 설명드린 인공지능의 어떤 그 요소들이 점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여러 학자들이 어떤 주장들 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클락이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물학적인 두뇌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디지털화, 데이터화 되어서 인간의 머릿속을 떠나서 컴퓨터, 네트워크, 클라우드 뭐 이런 방식으로 혹은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생물학적 두뇌 속에 갇혀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신을 주체하고 정신의 뭐 어떤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의식이 될 텐데요. 그러한 의식도 인간의 신체에서부터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한 개인, 우리가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그 신체적인 그 어떤 그 분래 속에서 의식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개개인의 인간들이 학습의 주체이고 뭔가 사회적 상호작용의 주체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앞으로는 점점 그러한 개별적인 행위자나 개별적인 인간의 개념으로 주체성을 바라보는 관점들은 점점 약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미래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간이 앞으로 지금까지는 인간 학습자가 학습해 왔을 텐데, 뭐 이미 지금 AI가 딥러닝과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AI의 학습 능력이 이미 인간의 학습 능력을 뛰어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컴퓨터 공학자들의
뭐 공통된 주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만 대세는 인공지능 학습 능력이 훨씬 인간을 이미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세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거 있을 때도 오늘 이제 다루게 될 주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교육을 왜 받고 또 학습을 왜 하고 하는 것들의 목적성이나 또 그것을 하는 방법, 수단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크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단적으로 말해서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다면 우리가 어떤 지적인 학습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올인해서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 혹은 뭐 학습의 목적일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생각들을 주로 서포트하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자 철학이 바로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이 포스트 휴머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5년, 16년에 등장했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산업혁명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포스트 휴머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세계 속에서 뭔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인간의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한 철학이 휴머니즘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된 그런 기술적 환경에 살아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점점 이 기술의 역할이 극대해지겠죠. 그랬을 때 그 상황에서 인간의 의미, 역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술 기반 사회에서 인류의 변화를 이해하는 철학적 윤리적 관점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흔히 말해서 이제 인본주의 사회에서 기술 중심 사회로 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많은 철학자들은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했었고요. 그 관점에 의해서 인간을 바라보는 뭔가 패러다임이나 세계관들이 변해 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근대성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철학자들이 많이 다루어왔고요. 그다음에 20세기 들어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후기 근대성이라고 이제 번역되는 그런 시점을 거쳤고, 현재는 이런 근대성과 후기 근대성을 넘어서서 이제 휴머니즘을 넘어선 포스트 휴머니즘의 단계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논의들을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근대성의 조건들,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들, 그리고 지금 이미 21세기를 들어선 오늘날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미래 사회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세계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관련된 대표적인 저서들을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스트 휴먼을 바라보는 학자 관점이 학자들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이론적인 그 지류들이 이 포스트 휴머니즘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제 주장들과 관점들을 그리고 포스트 휴머니즘을 바라보는 입장들이 각각 조금 다르겠죠. 이걸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대비시켜서 설명을 한다면 포스트 휴먼적인 관점과 트랜스 휴먼적인 관점으로 구분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포스트 휴머니즘 안에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 포함되리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잘 알려진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트랜스 휴머니스트입니다. 이분들은 기술 중심주의자 혹은 기술 만능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이제 트랜스 휴머니스트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가진 보다 큰 어떤 그 우산 차원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의 하나의 어떤 분파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뭐 인간이 수명이 연장되고 뭐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감정이나 감각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인간 자체가 새로운 어떤 존재로 변화된다. 기술에 의해서 변화된다. 그리고 상당 부분의 대부분의 인간의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트랜스휴머니스트입니다. 기술 중심주의자라고 보겠죠. 근데 이제 이 포스트 휴먼을 다루는 학자들이 모두 그렇게 기술 만능주의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생태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또 기술의 어떤 문제점이나 맹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도 학자들도 있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분파를 이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말씀드린다면 트랜스 휴머니스트, 네오 휴머니스트, 그리고 포스트 휴머니즘 중에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스트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조금 바로 이 다음에 표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이제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의 관점들을 보여주는 잘 알려진 그림입니다. 인간은 이제 진화의 연속성상에 있는 거고요. 유인원에서부터 진화해서 오늘날 현생 인류에 도달했고, 그리고 인간이 컴퓨터를나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그 기술적 도구로 인간의 뭐 생명과 뭐 신체의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는 작업들, 암을 치료하고 하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이제 기술적인 영향력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이제 트랜스 휴머니스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사실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궁극적인 발전들, 그리고 인간의 두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 AI 칩, AI 어떤 그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그 사고 기계를 인간의 두뇌에 대체할 수도 있다까지 그러한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랜스 휴머니스트의 관점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자들도 모두 다 이제 트랜스 휴머니스트처럼 되게 어떤 과격한 기술 중심적인 미래를 그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이 포스트 휴머니즘을 바라보는 학자들의 관점을 정리한다면, 자, 회의론의 관점들도 있겠죠. 이분들은 포스트 휴머니즘의 개념이나 이렇게 변화되는 그 자체를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휴머니즘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유지하고 싶은 그런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관론자들은 휴머니즘의 어떤 한계점들을 인정하지만 그 휴머니즘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고 반성적으로 바꾸어서 뭔가 인간이 기술과 같이 기술을 잘 활용하는 그런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이제 네오 휴머니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처럼 기술적인 낙관론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이제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고요. 주로 이분들은 이공계나 과학기술계 쪽에 관심을 있거나 그쪽에 몸담은 전문가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사실 상당 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은 이 비판적 제고로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네 가지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인문학을 하신 분들은 대체로 이 비관론과 비판적 제고론에 섞여 있겠죠. 이게 뭐 절대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의 기술 쪽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이러한 낙관론을 펼 분들이 많이 있겠죠. 물론 이제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사회과학 쪽에 있는 분들은 뭐 낙관론과 비판적 제고론 이렇게 이제 골고루 분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술의 총화는 바로 이제 AI인데, AI가 오늘날 우리의 생활 깊숙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잘 알려져 있듯이 또 우리 뿌리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식과 사고 학습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에게 의식이 있는가? 이 주제는 제가 사실 인지과학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2000년, 1년, 2년 이때부터 학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그런 주제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주제죠. 인지과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AI가 뭔가 사고를 하고 계산을 하고 뭔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 AI에게 의식이라는 게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 수준의 의식을 갖고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20년 전에는 상당히 반반 정도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여 년이 지나고 엄청나게 AI의 능력이 발달된 현 시점에는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AI에게도 인간 수준의 의식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세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영화나 책들이 있었는데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2008년에 썼던 논문의 한 페이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을 바라보는 인지과학자들의 관점들을 아주 교과서적인 관점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의식은 크게 네 가지 수준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건데요.
맨 밑에 1단계가 가장 낮은 수준, sentient motor activity, 그러니까 감각운동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식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indexical awareness, 지시적인 인식을 할 수 있는 수준. 세 번째, 컨셉을 다룰 수 있는 conceptual intentionality, 우리가 개념적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벌을 다룰 수 있는 뭔가 추상적이고 상징적이고 하는 것들을 가장 고차원적인 의식의 수준이죠. 그런 단계로, 네 단계로 나눕니다. 이 네 단계가 결국은 인간의 의식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지과학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그런 각 단계마다 어떤 인지과정, 사고과정이 이루어지는가, 대표적인 사고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맨 밑에 단계는 모든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수준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게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주 기본적인 포유류 정도, 개, 고양이, 사슴 정도는 두 번째 단계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양이한테 뭔가를 가리키거나 뭘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오죠. 이 단계가 바로 인덱스컬 어웨니스 단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화된 어떤 유인원 같은 경우 침팬지나 오랑우탄은 대부분 세 번째 단계는 다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일부 스마트한 유인원은 심벌을 다룰 수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학자들이 수십 년간 논의해서 거의 합의된 그런 얘기죠. 인간의 언어와 유인원의 언어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언어학의 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능의 차이, 우리 흔히 말하는 IQ로 평가할 수 있는 지능의 차이는 침팬지나 유인원은 100이 이하, 80 정도이고 인간은 평균이 100이니까 지능의 차이는 있겠지만 의식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유인원도 심볼을 다룰 수 있다라고 보죠. 자, 그래서 이 화면에 보여지는 상징성은 뭐냐면 인공지능은 이 네 가지 단계 중에서 어디의 단계에 도달했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당연히 네 단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사고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그 인공지능의 의식에 부여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컨센서스에 대한 이론들을 수백 개의 이론들을 내놓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들의 흐름들을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책에도 나왔지만 존 서리라고 하는 학자가 1980년대 샤이니스 룸 가설을 통해서 이 철학자가 의식에 대한 논의들을 많은 주도하기 시작했었죠. 그때 이 차이니스 룸 가설의 핵심은 AI가 흔히 말해서 1950년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더라도 그게 인간 수준의 의식이 있어서 통과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차이니스 룸 가설입니다. 뒤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1990년대에 데네이시라는 학자는 사실 멀티플 드래프트 티오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주체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역동적이고 분산적이고 뭔가 우리의 두뇌 속에서 뉴런들이 작동해서 오늘날 우리가 뇌과학이 발전해서 뉴런의 작동으로 뭔가 사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뉴런, 심근망들의 작동을 통해서 뭔가 의식이 만들어지듯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역동적이면서도 분산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본주의 관점에서 의식을 바라보는 관점과 여기 보는 제가 이제 물질주의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주의적, 커넥셔니즘 혹은 연결주의적 관점에서 의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식의 주된 이론들은 기존에 뭔가 인간이 어떤 중심축이 있고 그것이 자아이고 얘가 주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의식의 주인이다, 의식의 본거지다 이런 관점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내려놓고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론적인 그다음에 과학적 발견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2000년도에는 Neural Correlate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신경 활동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의식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AI가 인간처럼 conscious한 experience, 뭔가 의식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의식적 경험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에서 뭔가가 주어졌어요. 그걸 느끼거나 반응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 의식적인 경험일 수 있겠죠.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리고 두뇌 활동과 연결 지어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두뇌 활동이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컨셔스적인 경험들을 연결 지을 수 있다면 AI에게도 의식이 있다고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의식을 이해하는 AI의 의식을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다 더 최근에는 여기 이제 Integrated Information Theory라고 하는 측정의 관점에서 의식을
검증하려고 하는 이런 이론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파이라는 측정값을 놓고 우리가 인간의 두뇌에서 뭔가 인식 활동, 의식 활동이 일어난다면 그 활동의 장면들을 우리가 뭐 어떤 두뇌의 계측기를 통해서 그 신호들을 검출해 낼 수 있겠죠. 그 신호의 강도를 우리가 파이라고 한다면 AI에게도 파이를 측정해서 그 파이의 강도가 어느 정도 크다면 그것은 의식으로 인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커프의 관점과 토노니의 관점과 같은 것이 최근 의식을 연구하는 신경생리학지, 뇌과학자들의 아주 주된 최근의 의식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앞에 두 번째 데넷의 관점은 약간 철학적이고 관념적으로 접근한 거라면 이것은 조금 과학적이고 어떤 그 기능론적으로 이제 의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 제가 뭐 데넷의 이론들은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산적으로 의식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AI는 사고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서 우리가 튜링 테스트를 통해서 뭔가 인간과 대화하는 AI 중에서 사람이 인간인지 AI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수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AI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70년 전에 그런 기준점이었겠죠. 그런데 이런 관점들도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AI의 능력치를 놓고 봤을 때 그것만을 가지고 AI의 의식의 수준을 어떤 재단하기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는 우리가 이제 AI의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의 여부를 바라보는 이제 새로운 관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이니스 룸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기계론적인 의식을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호문클러스 가설이라고 의식을 주도하는 뭔가 주체가 머릿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이 이미 17세기 데카르트부터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자주의적 관점이라는 거고요. 아까 뭔가 모든 사고와 생각들을 주도하는 그런 카르티산 삐아감, 데카르트의 뭔가 극장처럼 요 가운데 의자에 앉아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서 얘가 의식을 관할하는 주체이다. 이런 관점도 굉장히 과거에 어떤 오래된 관점이라는 거죠. 현대의 과학적인 그 이해로서는 설명력이 떨어지는 관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자주의 관점보다는 연결주의적 관점이 훨씬 의식을 설명하는데 주도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있는 학습, 인간의 학습을 설명하는 것들도요, 현재 최근에 주던 학습 이론 중에 하나가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 있었습니다. 네, 이 인지주의 학습 이론보다는 앞으로 이제 연결주의 학습 이론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인조주의 학습 이론의 출발점은 뭐 70년대 정보처리 이론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간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이제 막 이 메모리를 능력을 발전시키는 그걸 통해서 이 메커니즘을 인간의 어떤 학습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나왔던 게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죠. 이게 굉장히 초기 이해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더 이상 이제 인간의 학습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고요. 지금의 AI는 이미 이 단계를 넘어섰던 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AI가 연결주의 원리를 통해서 딥러닝 학습을 하듯이 인간의 학습도 연결주의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분산적인 기억의 확장, 거의 빅데이터, 검색 엔진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머릿속에서 집어넣으려는 관념으로 학습을 이해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기술 기반 학습의 이론적 토대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게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크게 신물질주의, 행위자망, 그다음에 포스트 현상학 이런 하위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핵심적인 개념들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이론론입니다. 이론론. 과거에 우리가 데카르트적 이론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이론 데카르트의 관점들, 세계관을 지금은 뭐 자연과학이나 인문과 그다음에 사회과 모든 학자들이 지금은 데카르트 이론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300, 400년 된 관점인데요. 정신과 신체가 분리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죠. 이제 더 이상 이런 세계관은 거의 받아들이고 있는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원론이 데카르트적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론론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정신, 신체는 구별된 게 아니다는 거죠. 정신과 신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이 연결되어 있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우리의 몸은 있고 이것이 신체이지만 그것이 어떤 정신적인 활동과 혹은 우리가 정신을 영혼이라고 한다, 뭐 영혼적인 활동 이렇게 완전히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사례로서 우리가 유기물과 무기물을 구별하는 관점도 사실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두뇌라는 생물학적인 두뇌와 그다음에 컴퓨터는 사실 생물학적인 두뇌가 아니라 무기물,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사고 기기겠죠. 이 사고 기계가 완전히 구별된다. 이런 관점들도 앞으로 의 어떤 과학적 연구의 방향성들은 그런 경계를 허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론론적 순환이라고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스트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과 AI 혹은 로봇은 완전히 분리된 존재다. 이거는 뭐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 이런 관점들을 갖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설명들은 굉장히 많은 거부감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뭐 AI는 전혀 인간과 컴퓨터나 로봇이나 뭐 차이가 없다는 것이냐? 눈에 보이기는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연의 커다란 그 섭리나 연결성으로 봤을 때 인간이 뭐 죽어서 뭐 흙이 되고 그것이 물질로 돌아가고 그 물질이 다시 실리콘이 돼가지고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연결되듯이 완벽하게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는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에게만 여기 자율성과 능동성을 주었던 관념도 앞으로는 점점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의 능동성, 자율성이 주어지는 것을 이제는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이것을 점점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 사고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신체적인 어떤 경험이 우리의 뇌 속에 들어와서 그걸 이해하면서 그것이 지식이 되고 우리가 학습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 경험이 어떻게 정신적인 학습의 결과물이 될까요? 이것도 사실은 이론론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걸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설명하거나 관찰하거나 검증하거나 측정하거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뇌과학자들이나 신경생력자들이 그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향이 물론 바람직하냐 아니냐 이것은 이제 윤리적인 문제니까 지금 우리는 윤리적 문제는 일단 제껴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리적 문제를 여기서 2단계에서 끌어들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연결성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윤리적 문제는 일단 차치해두고 우리가 그런 연결성이 논리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AI 학습 영역도 인간 학습 영역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간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미래의 교육이나 학습은 지식을 학습할 것인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커그니션, 인지적인 학습을 훈련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학습자 개개인만의 주도성을 강조할 것인가? 라는 것이 물론 일부분도 여전히 일정 부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점점 중요도가 줄어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보다는 정서나 사회성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학습자가 기술적 도구들 AI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인간의 혹은 학습자의 잠재력을 더 높이는데 중요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간단한 그림으로서요. 이거는 100년 전에 프랑스 화가가 그렸던 일간지에 연재했던 그 그림입니다. 2000년이 오면 이라고 하는 상상 속에서 프랑스 화가가 그래서 잡지에 실었던 그런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 그림만 봐도 100년 전에 어떤 상상력이 있었고 그 상상력이 어떻게 오늘날 2020년에 실현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설명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진 사회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학습의 문제를 보여주는 화면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 화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어떤 출처가 있는지 나오잖아요. School Public Domain이라는 거죠. 공적인 도메인에서 학교에서 어떤 일이 2000년대가 되면 벌어질 것이냐.
여기 이제 교수와 같은 생긴 분이 책을 갈아 넣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신호로 전달해줘서 그 신호가 학생들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장면이 상상되어 있겠죠. 자, 오늘날 이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no라고 하시면 아직까지 제 설명을 잘 못 따라오시는 거고요. yes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취지를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yes입니다. 자, 이게 신물질주의입니다. 자, 책 속에 있는 지식이나 정보는 책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물체에 들어있고 그 안에서 글자라고 하는 형태로 녹아 있겠죠. 그거는 정신적인 현상입니까? 물질적인 현상입니까? 당연히 물질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인 현상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머릿속에 들어와서 정신적인 현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이 연결된다는 것이 신물질이고요. 여기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것이 과거처럼 우리가 눈으로 봐서 입으로 암기해가지고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 신호,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디지털 신호가 되겠죠. 디지털 신호로 머릿속에서 심어지는 것이 앞으로는 일어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제가 말씀드리는 신물질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변화를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실험하고 실천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뉴럴링크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이것은 이제 물론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 화면은 먼저 이 기술에 적용되는 어떤 경우는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뇌손상된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이러한 칩셋을 심어서 이 칩셋이 손상된 그런 두뇌의 일부 역할을 하는 그런 물론 초기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칩셋을 심어주면 환자의 기억이 되살아난다든가 사람들을 알아본다든가 뭔가 자기 하고 싶은 감정 표현을 한다든가 아니면 행복감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낀다든가 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아주 원초적인 실험에서 시작해서 여기 이러한 뉴럴 링크를 통해서 이제 감정을 심거나 지식을 심는 것들이 실현되어지는 기술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질이 인간의 정신을 영향을 주거나 혹은 뭐 당연히 지배하거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기술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사회가 가져가야 돼. 우리 사회에 주어진 하나의 미래의 과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럴링크, 브레인 칩셋을 심어서 정신을 지구 반대편에 연결시키거나 전달하는 그런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 신물질주의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의 이론이 객체지향 존재론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이제 인간만이 주체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관점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주체를 누가 갖고 있느냐? 여기 생물학적인 바이올로지, 식물이나 동물과 같은 생물학적인 존재들도 당연히 주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테크놀로지컬 존재들, AI도 주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존재들의 역할을 연구하는 것이 1980년대에 등장한 사이버네틱스 연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학 관점에서 모든 학문을 이해하려고 세계가 지구가 돌아가는 방식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사이버네틱스 연구조차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연구하겠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그 관점이 많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인간만이 뭐 이 지구상의 주인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 지구 생태계 지속 가능성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황폐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간만이 해결책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기 단계는 이미 지난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생태적인 관점도 고민해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 기술적 존재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게 바로 객체지향 존재론입니다. 오브젝트들도 존재성과 능동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거에 따라서 학교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간 교사와 인간 학생들이 뭔가 지식을 주고받는 것이 학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에서는 이제 그 관점의 굴레에서 벗어나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의 수많은 존재들, 도구들, 사물들이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남용하지 않고 어떻게 공존하고 이것이 생태 교육, 뭐 미래의 에너지 교육, 환경 교육, 이 모든 교육의 핵심입니다. 자, 인간 교사와 인간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학습해가지고는 사실은 생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대부분의 생태학자들도 그렇게 동의를 할 겁니다. 에너지 문제, 생태 문제, 그리고 어떤 자원 문제, 이게 바로 물질적인 문제잖아요. 인본주의 관점으로 이런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그 결론이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행위자망 이론은 인간만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살아나갈 것인가, 같이 공존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학습에 있어서도요, 아직까지는 자기주도성이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 자기주도성을 강조했냐면 지금까지 너무 자기주도성이 없이 학습에 서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자기주도성만이 아니고 이건 개인의 문제라는 거죠. 상호의존성이 훨씬 중요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뭔가 주도성, 주체성을 강조하는 학습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론들이 우리가 소셜 컬처럴 티오리들이 주로 이제 뭐 맥락적 학습, 뭐 개인의 주체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면 앞으로는 컬처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한 인간을 넘어선 매추럴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소셜 매추럴 티오리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AI가 인간성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그동안 거의 10년, 20년간 최근에도 많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이고요. AI도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AI도 의식을 가질 수 있고요.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사고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AI가 뭔가 어떤 주체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앞으로 사회에 일정 부분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제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물론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 사회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포스트 휴먼적 학습을 정의를 내리자면 간단하게 중간에 말씀을 드리자면 인본주의 학습과는 달리 다양한 학습의 주체들이 뭐 현장에뿐만 아니고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 동등한 지위와 역할, 그러니까 매체나 도구나 AI나 툴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에게 약간 역할을 분배한다는 겁니다. 잘 활용한다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교류에 이루어지는 학습이다. 뭔가 개인이 책을 붙들고 머리를 매가면서 학습하는 거. 그런 학습의 개념들은 앞으로는 이제 좀 더 덜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포스트 현상학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더 중요해야 될 것이며, 그래서 인간은 앞으로 점점 이 테크놀로지를 통한 세계와 소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현상학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현상학은 이제 뭐 이 화면에서는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상현실 혹은 메타버스와 같은 그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고, 앞으로 점점 그 비중이 커질 겁니다. 뭐 메타버스는 유행처럼 해서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고요. 앞으로 점점 조금씩 커지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이미 메타버스의 공간에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이 가상 뭐 줌을 통한 학습이든 가상현실로 만들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없었으면 아마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지 못했을 확률이 훨씬 클 겁니다. 이 안에서 의미가 있고 학습이 이루어지냐 아니냐는 지금 저의 어떤 열정이나 그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관심사, 집중도, 열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게 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물론 이제 화면과 목소리만 듣고 학습을 하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몸이 경험하면서 학습하는 환경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포스트 현상학이 강조하는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플라톤의 동굴의 세대는 2000년 전에 끝났고요. 뉴턴의 세계도 이제 3, 40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단계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턴 역학이 아니라 퀀텀 역학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퀀텀 시스템이 작용되는 시점은 바로 멀티버스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시대를 설명하는, 이해하는 현상학적인 관점이 포스트 현상학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수많은 매체들도 중요하겠죠. 물론 이 매체들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체들을 학습자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들이 되겠고요. 저 학습의 매체들도 종이책에서 이제 점점 벗어나서 네트워크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그런 학습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상현실의 학습들이 점점 드러나갈 거고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저의 생각과 그러니까 교사의 생각과 학습자의 생각이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런 방식들이 앞으로 많이 개발이 될 것입니다. 자, 그걸 설명하는 하나의 또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피드포워드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피드백이라고 하는 개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드백. 피드백의 개념뿐만 아니고 피드포워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향 먹임이겠죠. 자, 이 화면에서 보여주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동물들은요, 피드포워드를 통해서 생존을 합니다. 이 새끼 병아리가 뛰어내릴 때 멀리 있는 땅 위에 있는 것들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면 뛰어내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학습에 있어서는 피드포워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운전할 때는 100m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지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전향 먹인 피드포워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도 그렇고 인간들도 그렇고 피드포워드의 원리가 생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피드포워드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뭘만 강조하면 피드백만 자꾸 강조합니다. 왜 피드백만 강조하느냐? 이 피드백의 원리는 바로 이성이 작동하는 원리에 반한 어떤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3차원 산업의 학습 모델이자 인본주의 학습 모델. 뭔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되새김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학습이 된다라고 우리는 설명하고 가르쳐 왔잖아요. 그게 피드백 원리에 기반한 학습 원리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여전히 중요하겠죠.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학생들이 경험하는 세계는 그러한 종이책과 이성과 논리에 의해서 지식이 전달되는 그런 세계보다 훨씬 더 많게 감각적으로 다양한 매체들이 다양식적인 신호를 띠고 뭐 동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인 거겠죠. 그렇죠. 시각적인 자료, 청각적인 자료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피드백뿐만 아니라 피드포워드적인 것이 중요한 원리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그래서 피드포워드를 강조하는 거고요. 피드포워드는 이 신경생리학자들이 뉴런을 연구하면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전에 학자들은 피드포워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100년 전의 학자는 피드포워드를 설명을 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본주의적 학습의 원리를 2000년 전부터 계속 강조해 왔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포스트면적 학습 원리, 전향적, 예측적, 비순차적. 순차 없이 학생들이 학습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순차 없이 아이들은 흥미에 따라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성세대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봐요. 뭔가 체계지지 않고 순서도 없고 뒤죽박죽이고 뭔가 어설퍼 보입니다. 그 관점을 이제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학습 주제나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들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뉴미디어, 요즘 아이들이, MZ 세대들이 경험하는 뉴미디어가 바로 그런 피드포워드적인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뭐 뉴미디어를 통해서 학습하면 공부가 무조건 잘 되지는 않겠죠. 우리 학습의 목표가 뭐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데이터나 정보가 혹은 경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그런데 뭔가 확실히 얘기하자면 창의력을 키우는 데는 피드백의 원리를 통한 사고보다는 피드 포워드를 통해서 사고하고 감각적 경험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창의력을 만들어내는 데는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설명하는 이론이나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물질, 아까 신물질주 얘기를 했었지만 물질 중심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거고요. 네트워크, 그리고 어떤 생물학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기계적 네트워크를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살고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기술 기반 사회에서 교육적 평등성과 사회 정의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세 번째 파트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사실은 생태주의에서 출발해서 기술과 같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비판을 하면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인본주의가 대개 인류 중심주의 혹은 인간 이기주의의 관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휴머니즘적인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인간을 다른 존재들, 생물학적인 존재뿐만이 아니라 기계적 존재들과도 어느 정도 동등하게 놓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나 기계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자원도 아껴 쓰고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고 우리 개인만을 욕심과 뭐 어떤 탐욕이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뭐 어떤 물과 뭐 전기와 이런 것들을 낭비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낭비하지 않아야 지속 가능한 지구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기존에 있는 인본주의가 어떤 한계점을 가졌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인본주의는 귀족 남성 성인 인종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개념으로 만들어진 이념입니다. 이 화면이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계급주의, 뭐 연령주의, 인종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인간을 취급하는 관점이 바로 뭐 1948년 유엔 인권선언에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렇게 선언한 그게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그 당시 혹은 지금만 해도 아직도 사람들을 차별하는 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관점에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 이념이 활용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너무 고집하거나 여기에 향수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인본주의는 출발점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흑인, 노예, 여성, 인간으로 취급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정신적으로 박약한 존재들도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그게 인본주의적인 근거로 그 사람들을 차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개나 고양이도 인간으로 인권, 또 휴머니스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논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휴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호모사피엔스와 같은 생물학적이고 뭔가 객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범주를 정해놓고 그 안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관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휴머니스의 관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이게 생태적으로 확장되고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확장되어진다면, 자, 미래에는 우리가 이제 생태적 확장은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나 식물들을 존중하는 거겠죠. 기술적 확장, 기계적 확장은 로봇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존재들을 포섭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포섭하는 게 어려운 게 왜 어렵습니까? 기계나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 이 페이지는 어떤 거를 전달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다른 인간들 혹은 우리 자신의 인간의 탐욕, 권력을 갖고 힘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지배해 왔던 어떤 특정 부류의 인간들을 두려워야지 그 권력과 그 욕심을 두려워야지 AI나 이런 존재들은 아직까지는 되게 뉴트럴한 존재라는 거죠. 아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AI가 똑똑해지고 힘을 갖게 됐을 때 AI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AI를 누가 조종하고 누가 어떤 집단이 AI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만 쓰는지 그거를 일단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술주의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런 막연한 AI를 두려워하는 관점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인류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던 부정의, 어떤 억압, 차별 이 문제에서부터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 생태 기술이 어떻게 공존하고 평화적이고 어떤 뭐 협력적이고 그다음에 정의 있게 공존하는가 이렇게 그걸 고민하는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에서도 이 윤리적 패러다임을 고민합니다. 사회정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고민하냐면 자, 기술은 일단 자본주의가 확장돼서 이 기술을 특정 세력과 집단을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강화된 자본주의입니다. 자, 뭐 빅테크가 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기술을 갖고 자본을 가진 어떤 국가나 집단이나 기업체들이 그 자본과 기술력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이것을
다른 집단들을 지배하거나 착취할 때 쓸 때 그게 바로 강화된 자본주의고 그것을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이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모든 AI나 모든 기술적 문명을 비판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새로운 자본주의의 비판의 대상이고요. 자, 이 강화된 자본주의가 뭐를 지배하고 있냐면요. SNS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정서를 지배하고 있죠. 이거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생명기술 서비스로서 생태계를 뭐 파괴하거나 게놈을 조작을 통해서 소수만을 위한 어떤 그 DNA 조작을 하거나 그다음에 에너지 자원 이런 것들을 자신들만 위해서 쓰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강화된 자본주의가 지구 생태계를 점령하는 분야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기술을 100%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화된 자본주의가 기술을 자기 소수 특정 집단만을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을 전체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반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지속 가능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류 중심주의 세계가 지금까지 세계를 지구를 지배하고 있고 여기서 인본주의적 관점만으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공통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하되 기술에 100% 의존하지 않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 윤리 태도가 있겠고요. 포스트 휴먼적 윤리 태도가 있겠죠. 과거와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자연 생태, 인간, 기계 문명이 어떻게 조화롭게 상호 의존할 것인가. 이게 포스트 휴먼적 윤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논문에서 이 포스트 휴먼적 윤리관을 썼던 그 화면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윤리관에서 이제 크게 이제 패러다임 바뀐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고요. 기존에는 덕이나 관습, 그다음에 인류 문화의 관점을 바탕으로 윤리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칸트의 윤리, 이성적인 합리성에 의한 윤리관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칸트의 윤리관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성 중심이었고요. 칸트도 모든 사람들을 인간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흑인들은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이성적 훈련, 이성이 있거나 이성적 훈련을 통해서 도덕이나 어떤 윤리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칸트 윤리관도 명백한 시대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인간뿐 아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생태적 존재들과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생태적 존재들과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주의 영역, 생태주의적 윤리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오늘날은 기술성이 발달돼서 포스트 휴먼적 존재들, AI와 사이버그 로봇 같은 존재들이 앞으로 사회 곳곳에 우리와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윤리과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AI나 이 로봇들이 단순하게 인간의 도구로만 쓰이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만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주체성과 자율성과 능동성을 가지고 로봇이나 AI가 우리와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개연성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결국은 이제 우리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롤스의 윤리관 이런 것들의 분파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이걸 모두 다 포괄하는 것이 이제 포스트 휴먼적 윤리다. 한마디로 포스트 휴먼적 윤리는 이성만을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윤리도 아니고요. 생태만도 아니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것들만도 아니고 이 세 가지를 모두 포섭한 윤리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육적 편등성을 말씀드리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이 도입하면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 페이지는 지금 산업계 그다음에 고등교육에서부터 점점 AI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점점 이제 유치원 영역까지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AI가 들어왔을 때 교사의 역할이 줄어들 것인가라고 하는 우려를 하게 되죠. 이 조사의 결과는 뭐냐면 실제로 한 49%의 시간만이 학생들과 상호작용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만 실제 수업에 교사가 쓰고 나머지 50%는 되게 여러 가지 행정적 잡무를 하는데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의 핵심은 뭐냐면 AI와 같은 그런 컴퓨터와 같은 기술적 도구를 잘 활용한다면 교사가 다른 시간을 훨씬 더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데 쓸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AI가 교육에 들어왔을 때
이 9가지, 뭐 이것뿐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과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AI가 교육에 도입됐을 때 우리가 사고 교육, 지식 교육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식 교육을 AI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러면 지식은 학습하지 않아도 되느냐, 뭐 이런 우려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뭐 지식도 일정 부분 지식학습, 사고훈련 당연히 필요하겠죠. 대표적으로 수학교육에서 어떻게 AI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최근 논의, 저서의 내용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수학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보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학교육의 미래 방향성도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학학자들, 수학을 전문가들도 AI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선제적이고 긍정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교육적 평등성의 문제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점점 지식교육보다는 정서교육, 사회성교육, 윤리교육이 점점 더 중요해져야 된다. 저는 이게 교육의 평등성의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식교육만 놓고 자꾸 교육적 평등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서적으로, 사회성적으로, 그다음에 윤리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교육 평등성을 넓히는 그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 도구들을 학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뭐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학교 현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보면 이건 초기 화면이지만 이게 별로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하는 우려의 우려 섞인 생각이 들잖아요. 굳이 이렇게 이거는 처음의 문제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잘 활용하는 학습을 하려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미래 교사 역할도 당연히 변하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수학습의 주도권을 학생에게 많이 넘겨주게 될 거고요. 자, 내용 전문가였어요, 지금부터는. 굉장히 지금까지는 교사가 자기 전공 분야의 내용의 전문성을 한 70%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사고 전문가, 어떻게 학생들을 도울 것인가, 이런 것들의 전문성이 더 중요해질 거고, 평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렇죠?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사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시각도 바뀌게 되겠죠. 수업 방식도 여러 가지 도구를 많이 의존하고 교사 역량도 바뀌겠고요. 그다음에 비판적 기술 문해력, 그렇죠? 기술 문해력도 중요하게 되겠다라는 말씀. 그다음에 미래학교 교사도 교육공동체 시스템적 교사, 그다음에 뉴 메트러지, 뉴 미디어를 잘 다룰 수 있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교사, 정서성, 윤리성 이런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지식의 역할은 사실 점점 누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여러 가지 툴들이 훨씬 중요해지고요. 앞으로 지식을 열심히 쌓아가지고 뭔가 미래 사회의 어떤 리더가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만이 리더가 되는 시대는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AI와 미래는 AI와 인간의 관계성은 인간과 AI 협업이다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뭐 조만간 이렇게 될 것이냐,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상상도고요. 로봇이 인간 옆에서 이렇게 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래의 AI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AI가 인간 사회에 잘 적용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한 학자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게끔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인공지능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가,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사람이 답이다. 뭔가 인본주의를 좀 더 강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AI가 차별하는 것은 인간에게 배우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부터 뭔가 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좀 더 극단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직업적으로 인간을 대신한 여러 가지 직업 영역들이 나타난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좀 과격한 표현으로 쓴 책이고요. 결국은 AI의 윤리적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전쟁도 나고 코로나도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재가 진행되면 이 상태로 갈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은 이 상태로 가서 문제 해결되실 거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인본주의로 회복하게 되면 사실은 인구가 유지돼야 되고 뭔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인간 사회 문제점, 경제적인 양극화,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은 답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나리오 3번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기술 만능주의는 아닙니다. 그게 트랜스 휴머니스트고요.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은 기술에 뭔가 기대를 걸면서 소수 집단이 기술이나 AI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여전히 지배하거나 많은 인류가 불행 속에 살게 되는 기술적 미래를 당연히 경계하겠죠. 이게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기술이 퇴보돼 가지고는 이게 미래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책도 있는데, 제가 흥미롭게 읽는 책 중에서 어퍼칼립스 네버라고 하는 겁니다. 기후변화나 지구 멸망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기술적으로 뭔가 사회를 잘 변화시키면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생태주의자처럼 무조건 환경 보존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포스트 휴머니즘의 학습의 미래, 그리고 포스트 휴머니적인 사회에서 어떤 관점이 인간의 사회의 형평성과 사회 정의를 갖추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의 미래, 학습의 방향은 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어,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과 같이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